해병대 부대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여군 중사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군부대의 별을 단 장성들이자 그녀의 어머니와 이모들이 찾아와서 군부대의 남성 우월주의의 잘못된 뿌리를 뽑아내고 개박살내면서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북한의 장산곶과 불과 17km 떨어진 곳에 떠있는 섬 백령도. 이곳은 평화로운 어촌 풍경 뒤에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비장한 긴장감이 365일 감도는 살아있는 화약고와도 같은 곳이었다. 섬 전체가 거대한 군사 요새인 이곳을 지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 제6여단 통칭 흑룡부대였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부심이 그 어떤 부대보다 강한 이곳은 외부인에게는 철옹성이었고 내부인에게는 혹독한 단련의 용광로였다. 짙은 해무가 섬의 해안선을 집어삼킬 듯 밀려오던 어느 초여름 아침, 김포공항을 출발한 군 수송기가 백령도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다. 육중한 동체가 활주로에 내려앉고 트랩이 열리자 여러 명의 전입 장병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인형 하나가 걸어 나왔다. 각 잡힌 전투복,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닷처럼 굳건한 눈빛. 그녀의 이름은 윤서아. 오늘부로 흑룡부대 예하 전투주정대대에 전입을 명받은 신임 중사였다. 신고합니다. 중사 윤서아, 금일부로 제6해병여단 전투주정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대대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선 서아는 등 뒤에 문이 부서져라 닫고 칼 같은 각도로 거수 경례를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해병대의 우렁찬 기합소리 속에서도 묻히지 않을 만큼 낭낭하고 힘이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넘기던 전투주정대대장 박종혁 중령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훑어보았다. 윤 중사, 자네가 그 유명한 악바리로군. 부사관 후보생 시절 남자들도 나가떨어지는 고강도 IBS 고무보트 훈련에서 1등을 차지하고 종합전술훈련에서는 분대장으로서 탁월한 지휘 능력을 보여줬다고 들었네. 우리 흑룡부대에 딱 맞는 인재야. 환영한다. 과찬이십니다, 대대장님. 서아는 표정 변화 없이 그러나 목소리에는 힘을 주어 대답했다. 그녀에게 악바리, 독종 같은 별명은 군 생활 내내 따라다닌 훈장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별명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붉은 명찰의 가치를 증명하는 진짜 해병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단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 군 서열의 최정점에 서 있는 별들의 향연과도 같은 그녀의 어머니와 이모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녀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령관 진해수 중장이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 부하들에게는 존경의 화신이었다. 첫째 이모는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 진해원 대장, 둘째 이모는 군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해군 중앙수사단장 진해정 소장, 그리고 셋째 이모는 해병대 내부의 기강을 책임지는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 진해민 준장이었다. 4명의 자매가 달고 있는 별의 개수만 합쳐도 10개. 그 거대한 후광을 스스로 거부하고 서아는 가장 험하고 거친 길, 해병대의 길을 택했다. 자네가 맡게 될 일중대가 우리 대대에서도 가장 빡세고 분위기도 험악한 곳이야. 중대장 강태욱 대위가 능력은 출중한데 해병대 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이 아주 골수에 박힌 놈이거든. 윤 중사가 가서 그놈 콧대를 제대로 꺾어주고 중대 기강도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군. 명심하겠습니다. 필승. 서아의 대답에 박종혁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아의 눈에서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선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다.
저 정도의 인재라면 분명 강태욱 대위의 텃세도 거뜬히 이겨내고 일중대를 바꿔놓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대대장실을 나온 서한은 곧장 일중대 막사로 향했다. 바닷바람에 부식된 막사 주변은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그녀가 중대 행정반의 문을 열자 안에서 전투화를 닦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중대장님께 전입 신고하러 왔다. 서아의 말에 행정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의 중대장실 문을 가리켰다. 서아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문을 노크했다. 누구야?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신경질적이고 권위적이었다. 서아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책상에 앉아있던 강태욱 대위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무슨 일인데? 신고합니다. 중사 윤서아, 금일부로 일중대 부중대장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그제야 강태욱 대위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위아래로 서아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불만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마치 해병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이물질이라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윤서아 중사? 자네가 그 훈련소 1등이라는 친구인가? 서류로 봤을 땐 꽤 깡다구 있어 보이더니 실물은 그냥 화장 곱게 한 계집애로군. 강태욱 대위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첫 만남부터 대놓고 모욕을 주는 그의 태도에 서아는 순간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런 종류의 인간은 논리로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부중대장으로서 중대장님을 보좌하고 중대원들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여자가 최선을 다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우리 흑룡부대는 어린이집이 아니야. 계집애들 소꿉 장난 받아줄 시간 없다는 말이다. 내일부터 시작될 해상 침투 훈련에서 자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만약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땐 대대장님께 직접 건의해서 자네를 육상부대로 쫓아내버릴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강태욱 대위의 협박에도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제 실력은 말이나 서류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중대장님이야말로 저를 계집애라고 얕보다가 큰 코 다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서아는 강태욱 대위의 책상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행정반의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흑룡부대 1중대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강태욱 대위는 서아의 당돌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군.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아주 뼈와 살을 분리해서 확인해주지. 그날 이후 강태욱 대위의 교묘하고 악랄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아에게만 유독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전체 중대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 하지만 서아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야간 해안 경계 근무, 산더미 같은 행정 서류 작업, 노후화된 장비 관리까지 그녀는 강태욱 대위가 던져주는 모든 짐을 완벽하게 처리해냈다. 그녀의 능력은 진짜였다. 중대원들은 처음에는 강태욱 대위의 눈치를 보며 서아를 멀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실력과 인품에 감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다음 날부터 시작된 고강도 해상 침투 훈련에서 서아의 진가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IBS 고무보트를 타고 파도를 넘는 훈련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 지점에 가장 먼저 도달했다. 해안 절벽을 오르는 암벽 등반 훈련에서는 그 어떤 남자 해병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거친 파도 위를 노니는 한 마리 흑룡처럼 강인하고 우아했다.
훈련이 끝난 후 짠 바닷물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아에게 젊은 하사 한 명이 다가와 수통을 건넸다. 윤 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보다 체력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해병이십니다. 아직 멀었다. 진짜 흑룡 부대원이 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서아는 웃으며 물을 받아 마셨다. 그녀의 미소에 하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태욱 대위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줄수록 그리고 중대원들의 신임을 얻어갈수록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자신의 권위가 해병으로서의 자존심이 저 계집애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서아를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의 비뚤어진 욕망이 흑룡부대 일중대를 점점 더 어둡고 깊은 심연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강태욱 대위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더 이상 서아의 업무 능력이나 훈련 성과를 가지고는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되자 인격 자체를 모독하고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그의 주도하에 일중대 내에서는 서아를 향한 음습한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어이 윤중사, 커피 좀 타와. 여자가 타는 커피가 맛있다고 하잖아. 윤중사, 내 전투와 흙먼지 좀 털어놔. 손이 섬세해서 잘할 것 같은데. 강태욱 대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부러 서아에게 성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서아가 부당함을 지적하면 그는 해병대 정신이 빠져서 그렇다. 상관에 대한 항명은 해병의 수치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먹이며 협박했다. 중대원들은 강태욱 대위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서아의 편을 들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잘 알고 있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 아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침묵은 그렇게 암묵적인 동조가 되었다. 식사 시간 서아는 늘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그녀가 식판을 들고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면 먼저 앉아있던 해병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마치 그녀가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되는 듯 했다. 휴식 시간에도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텅 빈 막사 구석에서 홀로 총기를 손질하거나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안가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며 땀을 흘리는 것으로 고독을 견뎌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강태욱 대위가 퍼뜨리는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그는 서아가 육군 출신 장군 아빠 백으로 해병대에 편하게 들어왔다거나 남자 간부들을 꼬셔서 진급하려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간부들 사이에서 흘리고 다녔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서아는 하루아침에 근본 없는 여군이 되어 있었다. 그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서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부조리에 굴복하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해병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더욱더 훈련에 매진했고 자신의 임무에 몰두했다. 밤에는 몰래 행정반에 남아 밀린 작전 계획서를 검토했고 주말에는 자진해서 노후화된 IBS 고무보트를 수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실함과 능력이 언젠가는 진실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단 전체가 참여하는 혹한기 생존 훈련이 시작되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백령도의 겨울 바다와 산악 지형에서 버텨야 하는 훈련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다. 서아는 이번 훈련을 통해 강태욱 대위와 다른 이들의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릴 각오를 다졌다. 훈련 첫날부터 서아는 발군의 기량을 선보였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맨몸으로 수영하는 입수 훈련에서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식량도 없이 산속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찾아내고 은신처를 구축했다. 그녀의 활약에 훈련 교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문제는 훈련 마지막 날에 터졌다. 가장 힘들다는 천자봉 정복 훈련이었다. 백령도에서 가장 높은 천자봉을 야간에 완전 군장 상태로 정해진 시간 안에 주파해야 하는 훈련이었다. 강태욱 대위는 훈련 교관에게 미리 손을 써 일중대, 특히 윤서와 중사가 통과할 코스를 가장 험하고 길이 없는 곳으로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컨디션 난조를 핑계로 훈련에서 빠졌다. 전원 목표 지점까지 3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전원 유급 처리한다. 출발. 교관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해병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서하는 선두에서 중대원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코스는 이상할 정도로 험했다. 날카로운 바위들이 발목을 위협했고 얼어붙은 비탈길은 수시로 발을 헛디디게 만들었다. 중사님, 길이 이상합니다. 이쪽은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닙니다. 한 병사가 헐떡이며 외쳤다. 서하 역시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강태욱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사고가 터졌다. 얼어붙은 계곡을 건너던 중 발을 헛디딘 서하는 그대로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녀의 머리가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히며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온몸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윤중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윤중사님.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이 멀어져 갔다. 서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대대장 박종혁 중령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몸은 괜찮나? 여기가 어딥니까? 국군 수도병원이다. 훈련 중에 실족해서 머리를 다쳤다. 헬기로 긴급 후송됐어. 의사 말로는 뇌진탕 증세가 심하다고. 서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군의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윤서하 중사님 보호자 되십니까? 군의관은 박종혁 중령에게 물었다. 아니다. 내가 부대장이다. 무슨 일인가?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은 단순한 뇌진탕이 아닙니다. 군의관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를 내놓았다. 환자분은 추락 당시의 충격과 그 이전에 누적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중추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후천성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뇌성마비가 된단 말인가? 박종혁 중령은 군의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군의관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군인이나 운동선수처럼 극한의 상황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몸 곳곳에서 발견된 오래된 멍과 상처들이 그 증거입니다. 더 이상 군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의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병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고 삶의 전부였던 그녀였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이다. 강태욱 대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비웃음, 경멸적인 눈빛, 악랄한 괴롭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분노와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박종혁 중령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는 서하의 몸에 있던 멍과 상처들을 떠올렸다. 그저 훈련이 고되어 생긴 영광의 상처라고만 생각했다.
부대 내에 그런 끔찍한 가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서아의 비상 연락망에 적혀 있는 번호였다. 어머니 진혜수. 그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전화 한 통이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태풍의 중심에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철의 여인들이 서 있다는 것을. 충남 계룡시 대한민국 3군의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 그 중에서도 가장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긴급작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이는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진혜원 대장이었다. 그녀의 카리스마 앞에 육해공군의 쟁쟁한 장성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옆에 배석해 있던 해병대사령관 진혜수 중장의 군용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진혜수 중장은 회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 발신자 번호만 확인했다. 흑룡부대 전투주정대대장. 자신의 딸이 소속된 부대의 대대장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언니인 진혜원 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해병대사령관입니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종혁 중령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다. 진혜수 중장은 그의 보고를 들으며 표정을 잃어갔다. 딸의 사고 소식, 그리고 후천성 뇌성마비라는 믿을 수 없는 진단.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한때 적진을 향해 포효하던 용맹한 해병 대사령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딸의 비극 앞에 무너져 내리는 한 명의 어머니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슬픔은 이내 강철 같은 분노로 바뀌었다. 대대장의 보고 속에 담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오래된 멍자국이라는 대목이 그녀의 이성을 깨웠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당장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겠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하도록. 전화를 끊은 진혜수 중장은 곧장 언니가 있는 회의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언니 서아에게 일이 생겼어. 진혜원 대장은 동생의 얼굴만 보고도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동생들, 해군 중앙수사단장 진혜정 소장과 해병대 감찰실장 진혜민 준장에게 긴급 통신을 연결했다. 모두 10분 내로 내 집무실로 집결해. 합참의장 집무실.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4명의 여장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조카를 덮친 비극에 대한 슬픔과 감히 자신들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지독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떤 새끼야? 감히 우리 서아를 건드린 놈이 누구야? 둘째 진혜정 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다. 해군 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그녀답게 불같은 성미를 감추지 못했다. 흑룡부대 1중대장 강태욱 대위. 그리고 그놈의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놈들 전부. 막내 진혜민 준장이 감찰실 정보망을 통해 이미 파악한 정보를 읊었다. 그녀는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역시 이글거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4명의 자매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의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법과 절차? 그런 것들은 이미 의미가 없었다. 자신들의 소중한 조카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즉 압도적인 힘과 공포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혜민아.
해병 대사령관인 진해수 중장이 막내 동생을 불렀다. 네, 사령관님. 해병대 감찰실장으로서 당장 흑룡부대 전체에 대한 특별 직무 감찰을 실시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서 비리가 있는 놈들은 모조리 색출해내. 특히 전투주정대대 일중대는 단 한 놈도 빠져나가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당장 착수하겠습니다. 진해민 준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고 돌아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감찰 명령서는 이제 그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었다. 혜정아. 이번에는 둘째 동생이었다. 네, 언니. 해군 중앙수사단을 동원해. 강태욱 대위, 그놈을 당장 체포해서 진해 해군교도소 독방에 쳐넣어. 그 어떤 변호사의 접견도 외부와의 연락도 일절 금지시켜. 그놈이 지금부터 느끼게 될 것은 오직 완전한 고립과 공포뿐이야. 제가 직접 가서 그놈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진혜정 소장은 살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움직일 중앙수사단은 군내의 그 어떤 성역도 허락하지 않는 무자비한 칼날이었다. 그리고 언니는? 진해수 중장은 마지막으로 첫째 언니인 진해원 대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국방부와 청와대를 움직일 거야.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부대의 일탈로 끝내서는 안 돼. 해병대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만연한 부조리와 악습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고 군 사법 시스템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겠다. 진해원 대장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정점이었다.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군의 법과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작전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4명의 여장군들이 오직 한 사람, 자신들의 소중한 딸이자 조카인 윤서아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분노는 이제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되어 백령도를 향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백령도 흑룡부대 막사. 강태욱 대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윤서아가 헬기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몸이 약한 계집애가 훈련을 못 버티고 쓰러진 것뿐이라고 며칠 병원에 있다가 알아서 다른 부대로 전출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대 전체에 요란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병장 위로 검은색 수사 헬기 2대와 해병대 지휘 헬기 1대가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며 하강하기 시작했다. 헬기의 동체에는 해군 중앙수사단과 해병대 감찰실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어떤 놈들이 허가도 없이 부대 상공에 헬기를 띄운 거야. 강태욱 대위가 창밖으로 고함을 치는 순간 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완전 무장한 중앙수사단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의 진혜정 소장이 서 있었다. 강태욱 대위. 진혜정 소장은 그의 붉은 명찰을 손으로 뜯어내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상관에 대한 가혹 행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지금 이 시간부로 너를 체포한다. 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지만 아마 그 어떤 변호사도 널 변호하려 들지 않을 거다. 강태욱 대위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난데없이 나타난 여군 소장, 그리고 살기등등한 수사단 요원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들 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냐고? 진혜정 소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의 멱살을 잡아챘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지옥의 속삭임과도 같은 말을 내뱉었다. 우리는 내가 지옥으로 밀어넣은 윤서아 중사의 이모들이다.
그 순간 강태욱 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평범한 여군 부사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가장 무서운 철의 여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절망과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일뿐이었다. 흥룡부대에 그리고 대한민국군 전체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해군 중앙수사단의 검은 헬기들이 강태욱 대위를 싣고 사라진 백령도 유교단, 흥룡부대의 연병장에는 지독한 정적과 공포만이 남았다. 중대장 강태욱이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일중대원들을 포함한 여단 전체는 얼어붙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세계를 지배하던 폭군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광경은 그 자체로 현실감을 잃게 만드는 충격이었다. 해병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히 말을 내뱉지 못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들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뿐이었다. 그들의 불길한 예감은 정확했다. 강태욱이 체포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해병 대사령부 직할 감찰실 소속 헬기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에 내려앉았다. 선두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해병 대사령부 감찰실장 진해민 준장이었다. 그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은 흥룡부대의 모든 비밀과 거짓을 꿰뚫어 볼 듯한 서슬퍼런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금부터 해병대 제6여단 전체에 대한 특별 직무 감찰을 실시한다. 진해민 준장은 여단장과 그 참모들을 포함한 부대 전 간부들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채 선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연병장 전체를 짓눌렀다. 특히 윤서아 중사가 소속되었던 전투주정대대 1중대는 집중 감찰 대상이다. 모든 부대원의 휴가, 외출, 외부와의 연락을 전면 금지한다. 모든 행정 서류와 전산 자료, 개인 휴대폰까지 예외 없이 제출하도록. 저항하거나 무언가를 은닉하려는 시도가 발각될 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할 것임을 명심하라. 여단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상대해야 할 존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음을 깨달았다. 윤서아 중사의 비상 연락망에 적혀있던 어머니 진해수. 그 이름 뒤에 이런 거대한 태풍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감찰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감찰실 요원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여단의 모든 시설을 장악했다. 행정반, 탄약고, 무기고, 간부들의 숙소까지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 그들은 수북이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교묘하게 조작된 훈련 일지와 허위 보고서들을 찾아냈고 압수된 휴대폰과 컴퓨터에서는 강태욱 대위의 주도하에 윤서아 중사를 조롱하고 따돌렸던 SNS 단체 대화방의 내용과 비방글들을 복원해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진해민 준장은 여단장실을 임시감찰 지휘소로 삼고 일중대원들을 한 명씩 불러 직접 신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불려온 것은 중대 행정관 역할을 하던 선임 부사관이었다. 그는 진해민 준장의 서늘한 눈빛 앞에 서자마자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대는 중대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지. 그렇다면 강태욱 대위가 윤서아 중사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훈련 계획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며 심지어 사적인 모욕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겠군.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선임 부사관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진해민 준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책상 위에 복원된 SNS 대화 내용을 던졌다. 거기에는 선임 부사관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윤서아 중사를 사령관 뺑 믿고 나대는 년이라고 비웃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도 내가 모르는 일인가? 내 눈앞에 있는 증거조차 부정할 텐가? 선임 부사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 대위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 내 놈들이 한 명의 해병을, 한 명의 인간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동안 그 공포를 외면하고 동조했던 대가는 용서가 아니다. 심판이지. 진해민 준장은 손짓으로 헌병을 불렀다. 이자를 직무유기 및 동조 가혹 행위 혐의로 당장 구속시켜. 선임 부사관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그 모습을 본 다음 순서의 중대원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신문은 계속되었다. 서아가 식사 때마다 혼자 앉도록 만들었던 병사들, 그녀의 험담에 동조하며 웃었던 하사들, 강태욱의 비위를 맞추며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던 동료 부사관들. 그들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발뺌하려 했지만 감찰 요원들이 들이미는 명백한 증거와 진해민 준장의 심리적 압박 앞에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다. 저는 그저 기수여루의 분위기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구차한 변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비겁함과 이기심이 낱낱이 드러날 때마다 진해민 준장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그들이 붉은 명찰을 달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감찰의 칼날은 일중대를 넘어 흥룡부대 전체로 향했다. 윤서아 중사 사건을 파헤치자 썩은 부위를 도려내듯 온갖 비리와 부조리들이 터져나왔다. 유류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수송대 간부, 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다른 중대장 병사들의 휴가와 외박을 통제하며 금품을 상납받았던 여단 주임원사까지. 부대는 속부터 골마 터져가고 있었다. 특히 여단장은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 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오히려 강태욱 대위의 거짓 보고만을 믿고 윤서아 중사를 문제 있는 부사관으로 오해하기까지 했다. 그의 무능과 태만은 결국 한 해병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감찰 마지막 날 흥룡부대 연병장에는 30명이 넘는 장병들이 계급장이 뜯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강태욱의 충실한 수족 노릇을 했던 간부들부터 침묵으로 가혹 행위에 동조했던 병사들, 그리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자들까지. 그들은 모두 군용 트럭에 실려 경남 진해의 해군 교도소와 징계 대기실로 향했다. 한때 서해 최전선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라 불렸던 흥룡부대의 명예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진해민 준장은 그 처참한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썩은 가지를 쳐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강태욱이라는 인간의 심장을 직접 겨눠야 했다. 그녀는 헬기에 오르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지막이 명령했다. 진해로 간다. 이제 진짜 파티를 시작해 볼 시간이니까. 그녀의 눈에는 조카를 향한 연민과 악을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불타고 있었다. 거대한 정화의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이자 해병대의 요람인 이곳에는 군의 기강을 어지럽힌 자들을 격리하는 해군교도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하 3층의 독방. 한 뼘짜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방이 차가운 콘크리트로 마감된 공간이었다. 이곳은 가장 완고한 범죄자조차 결국 무너지게 만든다는 공포의 대명사 같은 곳이었다. 강태욱 대위는 그 독방에 갇혀 있었다. 양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여 있었고 발목에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령도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 없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퀭한 눈, 공포와 불안으로 바짝 마른 입술, 그리고 더러워진 수의. 그는 마치 사냥꾼에게 잡힌 짐승처럼 잔뜩 위축되어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해군 중앙수사단장 진해정 소장이었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허리춤에는 권총 대신 날카로운 지휘봉이 꽂혀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텅 빈 독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태욱. 진해정 소장은 그의 맞은편 간이 의자에 앉으며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큰 공포감을 자아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당장 변호사를. 강태욱은 거의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진해정 소장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책상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던졌다. 내 놈의 인사기록 카드다. 그녀는 서류의 첫 장을 펼쳐 보였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 성적은 중하위권. 동기들 사이에서는 능력은 없으면서 해병대 부심만 강한 놈으로 평가받았군. 장교 임관 후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그저 그런 부대만 전전했지. 그러다 간신히 흑룡 부대로 오게 됐고. 그게 내 놈 인생의 최대 업적인가? 진해정 소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의 과거를 읊었다. 마치 그의 인생 전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강태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러던 내 앞에 윤서아 중사가 나타났지. 부사관 후보생 수석. 각종 훈련 최우수 수료. 남자들도 따르기 힘든 체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술 능력. 심지어 부하들의 신망까지 얻었어. 너는 깨달았을 거다. 내가 평생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저 어린 여군 부사관이 너무나 쉽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태욱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열등감과 시기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넌 그 애를 부수기로 결심했지. 내 비뚤어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신성한 구호를 내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한 거야. 안 그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해병대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지위였습니다. 강태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진해정 소장은 이번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을 책상 위에 흩뿌렸다. 그 사진들에는 멍들고 상처 입은 서아의 몸,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당한 지위의 결과가 이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도 그게 정당한 지위였다고 말할 셈인가? 진해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욱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가녀린 팔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이었다. 내 놈이 한 짓을 똑똑히 봐. 이게 내가 말하는 해병대 정신이라는 것의 실체다. 내 더럽고 추악한 질투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그녀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강태욱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군법이나 절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조카를 망가뜨린 놈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진해정 소장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동생 진해민 준장이 넘겨준 감찰 보고서였다. 거기에는 강태욱의 모든 만행이 그와 동조했던 부하들의 자백서와 함께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내 놈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다. 여기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이 진의 앞바다에 조용히 수장되거나.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섬뜩했다.
강태욱의 이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바닥을 기며 진혜정 소장의 군화에 매달렸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입에서 추악한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아의 능력을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던 질투심, 그녀를 고립시키기 위해 퍼뜨렸던 악의적인 소문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괴롭혔던 비겁한 행동들, 그리고 혹한기 훈련 때 의도적으로 위험한 코스로 유도하라고 지시했던 결정적인 범죄 사실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때 야수처럼 포효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 마리 비천한 벌레만 남아 있었다. 진혜정 소장은 우는 그를 경멸적인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자백을 녹음하고 자필 진술서까지 받아냈다. 완벽한 증거 확보였다. 내 놈의 목숨을 살려줄 가치가 있는지는 내가 아니라 법이 판단할 거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해라. 그녀는 몸을 돌려 독방을 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놈이 앞으로 살아갈 지옥은 내가 내 조카에게 안겨준 고통에 비하면 천국일 테니.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독방에는 다시 완벽한 어둠과 정적만이 남았다. 강태욱은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비겁한 야수의 성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진해의 깊은 심연 속에서 터져나온 그의 자백은 이제 거대한 태풍의 마지막 조각이 되어 대한민국 군 수뇌부의 심장부를 향할 준비를 마쳤다.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무적 해병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거대한 비서기 부대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곳은 해병대사령관 진해수 중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해병대의 심장이었다. 그러나 오늘 사령관 집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진해수 중장은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딸의 곁을 잠시 떠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한 명의 어머니를 넘어 부패한 조직을 도려내고 새로운 정의를 세워야 할 혁명의 선봉장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동생들이 보내온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흑룡부대를 초토화시킨 감찰 보고서와 강태욱의 추악한 자백이 담긴 수사기록. 그녀는 보고서를 읽으며 딸이 겪었을 고통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가해자 몇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이 일을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를 넘어 군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악습과 부조리의 뿌리를 뽑아낼 작정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가장 높은 곳을 향했다. 그녀는 합동참모의장인 언니 진혜원 대장에게 연락했다. 언니, 이제 시작해야겠어. 준비는 끝났다. 판은 내가 깔아주지. 진혜원 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엎을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즉시 국방부 장관과 육해 공군 참모총장들을 소집하는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흑룡부대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퍼져 있는 질병의 증상입니다. 이 질병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제2, 제3의 윤서와 중사는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진혜원 대장의 선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따라서 본인은 국방부 장관께 대통령 직속 병역 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해병대사령관 진해수 중장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사실상의 통보였다. 군의 위계질서상 합참의장의 건의를 국방부 장관이 거부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사건의 피해자가 해병 대사령관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쏟아질 여론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진해원 대장의 두 번째 작전은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합참 공보실을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단독으로 정보를 흘렸다. 기사는 완벽하게 계산된 프레임으로 작성되었다. 단독 해병의 딸 엘리트 여군 중사, 부대 내 가혹 행위로 뇌성마비 철의 여인 해병 대사령관, 딸의 비극 앞에 군 개혁의 칼을 뽑다. 기사가 터져나오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분노로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의 엄벌과 군 개혁을 촉구하는 청원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론은 진해수 중장을 비운의 어머니이자 군 개혁을 이끌 영웅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자매들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위원장으로 해병 대사령관 진해수 중장을 임명했다. 그녀에게는 군의 모든 부대를 제한 없이 조사하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진해수 중장은 사령부 연병장에 전 해병대 장병을 집합시켰다. 그리고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오늘 해병 대사령관이기 이전에 부조리한 군 문화에 의해 꿈과 미래를 빼앗긴 한 해병의 어머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수만 명의 해병들은 숨을 죽였다. 나의 딸 윤서아 중사는 여러분과 같은 붉은 명찰을 단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해병이었다. 그러나 일부 썩은 자들이 그 명찰을 더럽혔고 그 자부심을 짓밟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나의 아들, 딸들이, 나의 해병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다. 지금부터 해병대는 다시 태어난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썩은 부위를 모두 도려낼 것이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자부심은 약자를 짓밟는 야만이 아니라 그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정의로움이 되어야 한다.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나의 손으로 이 해병대에서 축출할 것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해병들의 외침이었다. 판은 완벽하게 짜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판 위에서 죄인들을 단죄하고 새로운 해병대의 역사를 쓰는 일뿐이었다. 철의 여인들이 시작한 거대한 파도는 이제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개혁의 태풍이 되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몰아치고 있었다. 충남 계룡대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권위를 상징하는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법정 내부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4명의 여장군, 진해원 대장, 진해수 중장, 진해정 소장, 진해민 준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복 차림이었고 어깨에 빛나는 별들은 그 자체로 피고인석에 앉은 자들을 짓누르는 거대한 무게추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들 옆 휠체어에 앉은 윤서아는 담담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고요한 시선 끝에는 한때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전 중대장 강태욱과 그 부역자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오늘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야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피고인 강태욱 전 해병대 제6여단 전투주정대대 1중대장.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인 윤서아 중사에게 지속적인 가혹 행위와 성적 모욕을 가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훈련 환경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신체 손상, 즉 후천성 뇌성마비를 유발한 혐의. 해병대 군 검사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다.
나열되는 죄목들은 하나하나가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들이었다. 강태욱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 애썼지만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그물은 상상 이상으로 촘촘하고 강력했다. 재판은 군 검사의 일방적인 공세로 진행되었다. 그는 진해민 준장의 감찰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산처럼 쌓아 올렸다. 조작된 훈련 일지, 허위 보고서, 동료들의 비방이 가득했던 SNS 대화 기록, 그리고 윤서와 중사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기록한 진단서까지. 증거들은 명백하게 강태욱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의 물음에 강태욱의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섰다. 그는 국선으로 지정된 초임 변호사였다. 그 어떤 베테랑 변호사도 이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해병대의 전통적인 강인한 훈련 방식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는 결코 없었습니다. 해병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닥쳐라. 그때 재판장석에 앉아있던 노 장군이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그는 해병대에서 평생을 보낸 존경받는 원로 법무관이었다. 해병대 정신? 내 놈이 감히 그 신성한 단어를 입에 올려? 해병대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고 전우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지 내 놈처럼 비겁하게 부하를 그것도 여군을 질투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내 놈은 해병의 수치다. 재판장의 노성에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 군 검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재판장에게 영상 파일 하나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영상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해 해군 교도소에서 피고인 강태욱이 직접 자백한 내용입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다. 강태욱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날의 공포를 떠올렸다. 진해정 소장의 얼음 같던 눈빛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던 그 목소리를. 스크린이 내려오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독방에서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털어놓는 강태욱의 비참한 모습이 법정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윤서아가 너무 잘나서 제 자리를 뺏을 것 같아서 질투가 나서 그랬습니다. 혹한기 훈련 때 험한 코스로 보내버리라고 지시한 것도 맞습니다. 그냥 좀 다치기나 해서 부대를 떠나게 만들려고 죽일 생각까진. 살려주십시오. 비겁하고 추악한 자백. 자신의 무능함과 질투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태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이 자신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을 느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윤서아의 증언이었다. 휠체어를 탄 그녀가 증인석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저는 해병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 가슴에 달린 이 붉은 명찰이 제 인생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욱이 저지른 가혹 행위를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꿈이 어떻게 짓밟혔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배웠습니다. 전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 해병의 정신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정신을 자신의 더러운 질투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제게서 군복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제가 믿었던 해병대의 명예까지 모두 앗아갔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이라는 것이 한 해병의 인생과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명예를 모두 파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법정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피해자의 절규가 아니었다. 해병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자 군이라는 조직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준엄한 외침이었다. 강태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 재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 강태욱. 그대는 해병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 그대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강태욱에게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 및 초병 특수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징역 30년. 군사 재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중형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모든 군 경력을 박탈하고 불명예 강제 전역을 명하며 모든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주범의 범죄를 방조하고 동조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각각 징역 7년에서 1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강태욱은 판결을 듣는 순간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처절한 비명처럼 들렸다.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잡아 끌고 나갔다. 그는 법정을 나가면서 방청석에 앉은 서아와 눈이 마주쳤다. 서아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붉은 명찰을 찢긴 야수의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4명의 여장군들은 서아의 휠체어 곁으로 다가왔다. 끝났어, 서아야. 어머니 진해수 중장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안도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안도의 눈물이었다. 심판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욱과 그의 수하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끝났지만 진해수 중장과 그녀의 자매들이 시작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칼날은 이제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넘어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묵인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향하고 있었다. 그 칼 끝의 최종 목표는 바로 흑룡부대 여단장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지휘 개선이었다. 해병대사령부 대회의실. 평소라면 엄숙하고 권위가 넘쳤을 공간은 오늘따라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 위원장은 당연히 해병대사령관 진해수 중장이었다. 피감사자석에는 한때 서해의 방패라 불리던 서북도서방위사령관과 흑룡부대 여단장이 죄인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맞은편 위원석에는 진해수 중장을 필두로 합참의장 진해원 대장과 각계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다. 진해수 중장은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피감사자들에게는 가장 큰 압박이었다. 흑룡부대 여단장, 그대는 예하부대에서 그런 끔찍한 가혹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어째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가? 그대의 지휘 책임에 대해 말해보라. 한민간 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해온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강태욱 대위의 보고는 완벽했고 윤서아 중사가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있는 부사관이라고 저는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믿었던 죄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속았을 뿐 책임이 없다는 비겁한 변명이었다.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진해수 중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낮고 차가웠다. 거짓말.
단 한마디였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여단장, 그대는 부하를 믿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방관이다. 지휘관의 눈과 귀는 보고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해병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대는 단 한 번이라도 일중대 병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윤서아 중사가 왜 혼자 밥을 먹고 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했는지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보았는가? 진해수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여단장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그대는 윤 중사가 제출했던 면담 요청서를 3번이나 묵살했다. 강태욱의 말만 믿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지. 그것이 어찌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가? 그대는 지휘관이 아니라 그저 책상 위에 앉아있던 무능한 관리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여단장의 눈앞에 그의 지난 지휘 검열 결과 보고서를 던졌다. 부하들과의 소통 능력 탁월, 솔선수범하는 리더. 전부 거짓이었군. 그대의 리더십은 위기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지휘관의 가장 큰 책임은 부하의 생명과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그 무거운 지휘관의 별을 달 자격이 없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진해수 중장의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위원장이자 한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었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흑룡부대 여단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와 함께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의 군 경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방관의 대가는 혹독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해수 중장의 칼날은 더 위를 향했다. 서북 도서 방위사령관. 그대는 예하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대가 그토록 자랑하던 공세적 방위 태세라는 것이 해병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이루어지는 것이었나? 사령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군 내에서 손꼽히는 전략가였지만 진해수 중장의 카리스마와 논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그 역시 지휘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되고 한직으로 밀려났다. 사실상 그의 군 생활도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 부대의 중대장에서 시작된 태풍은 여단장과 사령관까지 집어삼키는 거대한 회오리가 되었다.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 인해 일선 사령부 지휘부 전체가 이렇게 초토화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청문회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남은 진해수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깊은 고뇌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언니 진혜원 대장에게 말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은 끝났어. 하지만 상처는 너무나 깊어. 이제부터는 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그녀는 흑룡 부대를 자신이 직접 맡아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대원 선발부터 지휘관 임명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겪었던 지옥을 다른 누군가의 희망을 위한 초석으로 만들 결심이었다. 방관의 대가를 치르게 한 그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의 씨앗을 심을 차례였다. 시간이 흘렀다. 강태욱에 대한 법적 심판과 지휘 개선에 대한 문책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윤서아에게는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의 시간이 남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굳어버린 근육을 펴기 위한 물리치료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고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깊었다. 절망이 그녀를 몇 번이고 덮쳤다. 그녀는 망가진 자신의 몸을 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가족이었다.
어머니 진해수 중장은 아무리 바쁜 위원회 업무 속에서도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딸의 뻣뻣한 다리를 주물러주며 해병대 시절의 재미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모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합참의장인 진해원 대장은 청와대와 국회를 설득해 얻어낸 군 인권 신장 관련 법률 개정안 초안을 가져와 서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었다. 진해정 소장은 짓궂은 농담으로 서아를 웃게 만들었고 진해민 준장은 전국 각 부대에서 모범적인 병영 생활 사례들을 수집해 와 들려주었다.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서아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무너진 피해자로 가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재활치료실의 컴퓨터로 해병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었지만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수많은 해병들의 익명글들이 가득했다. 선임의 폭언 때문에 매일 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부에게 밉보여 부당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들을 읽는 순간 서아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픈 경험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 서아는 어머니와 이모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저 해병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오직 해병들의 인권만을 위해 싸우는 그런 곳을요. 그녀의 말에 4명의 여장군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내 그들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조카는 시련 속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단단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물론이지. 내가 가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마. 첫째 이모 진해원 대장이 말했다. 그녀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대통령령을 통해 해병대 인권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센터는 해병대사령부 소속이지만 운영과 사건 조사에 있어서는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파격적인 형태였다. 어머니 진해수 중장은 사령관으로서 쌓아온 인맥과 기금을 활용해 센터의 초기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 진해정 소장은 자신의 휘하에 있던 수사 및 보안 전문가들을 센터의 초기 조사 요원으로 추천했고 감찰실장인 진해민 준장은 해병대 내부의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센터와 직접 연동시키는 작업을 추진했다. 마침내 윤서아는 군복을 벗었다. 그녀의 저녁식은 조촐했지만 그 어떤 장군의 취임식보다도 의미 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바리 윤중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갑옷을 입고 새로운 전쟁터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불사조였다. 얼마 후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영내에 해병대 인권보호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소식 날 서아는 아직은 조금 불편한 걸음걸이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수많은 언론사와 관계자들, 그리고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인 어머니와 이모들이 앉아 있었다. 저는 오늘 사랑했던 군복을 벗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몸과 마음을 다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찼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이곳 해병대 인권보호센터는 또 다른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해병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강철은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진 강철을 모아 더 단단한 검을 만들 수 있음을, 붉은 명찰의 진정한 가치를 저희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해수 중장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딸은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명예로운 해병이 되어 있었다. 윤서아는 센터장실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병 대사령부의 풍경은 그녀가 해병이었을 때와는 달라 보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이제 막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는 젊은 해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아는 펜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붉은 명찰의 불사조가 희망의 날갯짓을 시작한 것이다.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영내 해병대 인권보호센터. 이곳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비극의 기념관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이곳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밝히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최전선 기지였다. 센터의 심장부인 종합상황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해 5도부터 포항, 김포,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의 해병대 부대 현황과 함께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신고 현황이 붉은 전멸탕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센터장 윤서아는 이곳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녀는 휠체어 대신 특수 제작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상황실을 천천히 걸으며 각 팀의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그 눈빛과 목소리에는 과거 흑룡부대 악바리 윤중사 시절을 능가하는 권위와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전쟁터는 더 이상 갯벌과 파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전쟁터는 절망에 빠진 해병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바로 이곳이었다. 법무팀 포항 1사단 생활반 폭행 사건 가해자 기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소장님, 가해 선임의 구속영장 발부되었습니다. 군 검찰과 공조하여 다음 주 중으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피해 병사는 저희 센터에서 심리치료 후 본인이 원했던 운전병으로 보직 변경 완료했습니다. 좋아. 심리상담팀은 김포 2사단에서 전입 온 관심 병사 상태는 어떻지? 초기 우울 증세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선임들의 언어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깊었는데 꾸준한 상담과 함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중입니다. 대화는 신속하고 명확했다. 세연의 지휘 아래 변호사, 전직 수사관,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의 요원들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군의 폐쇄적인 위계 질서에 억눌리지 않았다. 센터에 부여된 강력한 독립성과 조사권, 그리고 윤서아라는 상징적인 존재감은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자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방패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센터에 암호화된 직통 전화벨이 절박하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겁에 질린 어린 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연평도입니다. 저 이병 김진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세연은 직접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김진우 이병은 입대한 지 갓 3달 된 신병이었다. 그가 속한 생활반은 선임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이 만연한 구시대적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다. 김이병은 매일 밤 이어지는 구타와 인격 모독의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지만 부대 내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국방일보에서 해병대 인권보호센터에 대한 기사를 보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 김진우 이병, 내 말 잘 들어요. 지금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줄 겁니다. 세연의 차분한 목소리는 김이병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다. 세연은 즉시 센터의 신속 대응팀을 소집했다. 그녀가 직접 선발한 전직 해병대 수사단과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된 최정예 팀이었다. 목표 연평도 포병부대. 피해자 신변 확보 및 증거 수집을 최우선으로 한다.
현장 지휘관의 비협조 시 군인권보호법 제7조에 의거 즉시 강제 조사에 착수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출발. 세연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속 대응팀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센터 소속의 전용 헬기를 이용해 연평도 상공에 도착했다. 불시에 들이닥친 센터 조사관들 앞에서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해당 부대의 중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나왔다. 당신들 대체 누군데 허가도 없이 부대에 들어온 거야?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구시대적인 권위로 조사관들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팀장은 흔들림 없이 센터의 공식 조사 명령서를 내밀었다. 해병대 인권보호센터 신속대응팀장입니다. 김진우 이병에 대한 병영 부조리 및 가혹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개시합니다. 중대장께서는 지금부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가혹행위? 그런 사실 없어. 이건 음해야. 당장 부대에서 나가지 않으면 상부 라인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하겠어. 중대장이 고성을 지르며 저항하는 순간이었다. 조사팀장의 손에 들린 위성 전화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센터 상황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윤서아였다. 중대장, 내 목소리 들립니까? 센터장 윤서아입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도 한때 서해의 섬에서 복무했던 해병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부대의 명예, 기강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 전부 버리십시오. 세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중대장을 압도했다. 새로 개정된 군인권보호법에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중대장의 지휘 권한은 정지됩니다. 내 팀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자 해병 대사령관에 대한 항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부대를 개혁의 모범 사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선배였던 강태욱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인지. 그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새롭게 세워진 정의의 선언이었다.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그가 믿었던 위계 질서와 권위는 윤서아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력했다. 결과는 신속했다. 신속 대응팀은 생활반 곳곳에 숨겨져 있던 폭행의 흔적과 동료 병사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가해 선임들은 즉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해군 중앙수사단으로 인계되었다. 김진우 이병은 센터의 보호 아래 그날 바로 부대를 떠나 본토의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과거였다면 몇 달 혹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를 사건이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처리된 것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어느 날 밤, 윤서아는 센터장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대한민국 지도 위에 해병대 부대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에는 처리 완료를 의미하는 푸른색 핀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 핀 하나하나가 구해낸 젊은 해병들의 인생이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어머니 진혜수 중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딸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나란히 섰다. 이제는 제법 사령관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대견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와 이모들이 만들어주신 방패인걸요. 세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붉은 명찰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아니, 이 방패는 내가 직접 만든 거다. 너의 아픔과 눈물이 강철이 되고 너의 용기가 리벳이 되었지. 너는 내가 겪은 비극을 이 나라 모든 해병들을 위한 희망의 요새로 바꿔냈다. 그 어떤 사령관보다 그 어떤 장군보다 위대한 일을 해낸 거야, 내 딸. 진혜수 중장은 딸의 손을 힘껏 잡아주었다.
서아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두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반짝였다. 그녀의 다리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온전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때 강철은 부서졌다. 하지만 그 부서진 강철의 파편들은 꺼지지 않는 정의의 불길 속에서 재련되어 더 강하고 깨지지 않는 방패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 방패를 든 불사조 윤서아. 그녀가 서 있는 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정의의 빛은 스며들 것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진짜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또 다른 누군가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윤서아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강했다. 해병대 인권보호센터 센터장 윤서아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희망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